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빌딩 투자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몇백억을 돈을 버신 거죠. 연예인분들 네. 빌딩 투자 사례 네. 도와주는 사례도 많고 하실 텐데 좀 재밌는 사례 탑 한 5 정도 책에는 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 하시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요. 책에 적혀 있지 않나요, 실명이?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중개한 분들이 아니고요. 이게 영업적인 부분이라서 네.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나와서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이 뭐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입니다. 제가 제 입을 떠들잖아요. 아니면 뉴스 기사 나온 거 위주로 얘기해 주시죠.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뉴스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개한 것들은 그분들이 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뭐 어차피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는 분들은 다 제가 중개 안 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책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빌딩 투자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송승헌 씨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송승헌님. 송승헌 씨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신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왜 투자 잘했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격이 이게 이 빌딩이라고 하는 재테크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너도 나도 빌딩을 사는 시기 훨씬 전에 건물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싸게 사셨겠죠. 예, 그리고 그 건물의 위치가 신사역 대로변, 신사역 인근의 대로변이죠. 신사역 역출구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강남 대로변인데 일단 그거 사셔가지고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 투자인데 위치도 선정도 잘하셨고 다 좋아요. 근데 바로 그 건물 뒤편에 있는 이제 이면에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또 사셨죠. 두 개 허물었구나. 아직은 안 허물었죠.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은퇴하시면 하겠죠. 허물어서 같이. 예, 같이 지으면. 그 같이 신축을 하면은 뒤에 거 싸게 산 게 앞에 거 가격으로 팔 수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물타기죠. 주가 계속 떨어지면은 싸게 또 매입해서 평당을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대로변에 사신 거 하고 이면에 산 가격이 이면 가격이 훨씬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평당가는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대로변에 건물을 파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따져봐도 몇백억을 돈을 버신 거죠. 요런 어떤 행위 자체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책에는 안 썼지만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승엽 씨도 투자 좀 잘한 것 같고 아무도 성수동을 눈여겨보지 않을 때 그때 성수동 들어가셨거든요. 지금은 한 2-3배 올랐죠.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좀 꼬마 빌딩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요즘에요. 그러니까 뭐 사셔가지고 기존 건물 허물고 건물 지어서 한 2배 파신 분도 꽤 많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서 사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사신 분은 저는 송승헌 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일단 그렇죠. 혹시 그럼 뭐 빌딩 투자 실패 사례? 뭐 건물 사고도 망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좀 망하나요? 망하는 수순, 뭐 레파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것들이. 외곽에 사신 분들이 저는 망한 건 아니지만 이득을 덜 본 게 상대적으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딴 분들은 뭐 2배, 3배 이득을 보고 파셨는데 아니면 뭐 2배, 3배 이득을 보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득을 본 건데 그분들은 이제 덜 올랐으니까 잘못 사신 게 맞죠.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외곽이에요. 근데 땅이 좀 크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데 주요 지역은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요 면적밖에 못 사는 거죠. 평당가가 있으니까. 근데 외곽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땅이 뭐 300평, 400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건물에 매입을 하죠. 또는 월세가 너무 잘 나와요. 수익률에 꽂혀서 사죠. 근데 저는 부동산 빌딩에서 이 입지는 절대 불변인데 임대 수익은 변하거든요. 임차인이라는 게 장사가 잘 되니까 월세 계속 잘 내면서 내 건물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오산이에요. 임차인이 장사 잘 돼요. 그러면은 돈 벌었죠? 그 돈 가지고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갈 수 있죠. 또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만세 부르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장사가 잘 돼도 나갈 수 있고 못 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샀을 때 그 시기에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거는 그 시기뿐이에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임대차는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월세가 잘 나온다는 거 보고 샀는데 네. 이건 변하니까 네.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땅이 큰 게 좋아서 샀는데 네. 낭패를 볼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손해를 보거나 재미를 못 본 연예인 분들은 대부분 다 외곽에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죠. 이왕 살 거면 예, 서울. 그리고 소지섭 씨가 역삼동에 건물을 사실 때는 잘 샀어요. 근데 팔 때 잘못 팔았죠. 싸게 팔았군요. 매입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매도자가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 매도자가 나는 이제 임차에 남겠다. 그래서 리스백을 한 거죠. 그냥 매도자가 임차에 남고 그 임대료를 나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매도자, 즉 현재 임차인이 나간 거죠. 그 전층 공실이 됐죠. 그럼 그 공실에 대해서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자는 계속 납부를 하니 이자 금액이 적든 많든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몇 개월 공실로 쭉 가시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산 금액에 취득세 붙이고 조금 이득 붙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재미 못 봤죠. 기간에 비해서는. 근데 그 소지섭 씨가 판 건물 사신 분이 공유 오피스를 입점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측면에 전광판을 붙이시고 그리고 전광판 광고 수익도 들어올 거죠. 공실을 해소했잖아요. 공유 오피스를 입점시키면서. 그러면서 임대로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건물이 돼버렸죠.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이분이 사셨던 금액에서 한 2배 이상에 붙여서 파시겠죠. 또 최근에 바로 그 옆에 건물이 평당 한 6억에 팔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소지섭 씨가 파신 금액이 평당 2억 몇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사신 분은 이제 소지섭 씨한테 산 현재 소유주는 이제 2배가 된 거죠. 인근에 팔린 네.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운영을 해서 그 누구나 다 사고 싶은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공실 생기면은 임차도 잘 나야 되고 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로변 건물이면 광고판도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어떤 수입을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재미를 좀 못 보신 말씀하신 차원에서 빌딩으로 수익 창출하는 5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수입 창출. 빌딩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5가지 나눠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테크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사냐, 법인으로 사냐, 그 법인의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 내는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은 저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레버리지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레버리지가 임대 수익에 대한 레버리지도 있겠지만 내가 투입한 에코티에 대한 레버리지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금리는 높지만 80% 대출 나오니까 내가 20%만 집어넣고 일단은 사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리지는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산 건물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 수익을 만드는 방법. 이게 있겠죠. 뭐 리모델링 신축 용도 변경 등 그리고 어쨌든 땅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땅값이 오르겠죠. 주변이 변화되면서. 지역재 상승률. 그렇죠. 주변이 다 바뀌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요. 지역적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소지섭 씨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5번째인데 관리 운영을 잘해서 나중에 내가 팔 때 그렇죠. 매수자를 줄을 세워야죠. 그렇죠. 엑시트 플랜 같은 거죠. 그렇죠. 잘 짜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팔 거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게 타겟을 잡고 팔아야죠.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싸게 사야지, 급매로 사야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죠. 급매는 급매가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팔리니까 가격 깎아줬겠죠. 그러면 그 안 팔리는 그 이유를 내가 사서 개선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안 팔리는 이유가 바뀔 수 없는 불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입지죠. 예. 그러면 내가 살 때도 급매로 샀어요. 근데 내가 팔 때도 그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나도 급매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예. 차라리 비싸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말을
채찍을 때려서 달리게 하기보다는 달리는 말에다가 당근을 주고 더 달리게 하자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언제쯤 꽝물등이 예를 들면 사는 분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작년, 재작년에는 뭐 1년 만에 팔기도 하고요. 단기 차익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단기로 파시기에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최소한 한 4년, 5년 정도를 보유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게 이제 뭐 개인으로 샀다라고 하면 3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잖아요. 장특공을 받으니까. 그 개인 같은 경우도 파실 때 장특공을 좀 받고 파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 뭐 장특공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매입하면서 발생됐던 취득세, 그다음에 중개인한테 줬던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 거래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샀을 때, 팔았을 때. 그래서 이 거래세를 조금 해칭시키려고 하면은 최소한 4, 5년 정도는 보유해야지만 그 해칭이 조금 뭐 원활하게 조금 저렴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를 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지금 이제 개인 법인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개인 법인 둘 중에 이제 뭘로 사야 하는지 각자 좀 장단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요즘에 트렌드는 뭐 법인이긴 법인이죠. 한데 10분이 매수하시면은 네. 거의 10명 다 법인입니다, 네. 지금은. 예, 저도 법인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인의 장점은 단기간 보유하고 바로 팔아도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뭐 기간에 따라 가지고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다. 네.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법인세율도 20%니까 그게 높지 않고. 개인 같은 경우는 단기에 팔면 1년 이내에 팔면 50%, 2년 미만에 팔면 40%. 그래서 2년 이상부터는 누진세,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겠죠. 3년 이상부터는 장특공을 좀 받으니까 조금 할인을 받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율 자체가 법인보다 높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개인하고 법인의 일단 세금적인 부분은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RTI 때문에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그 RTI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월세가 얼마 나오냐 따라서 네가 내는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지금은 150% 설정이 돼 있으니까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개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매매가 대비해서 한 50% 나올 거예요. 그것도 월세가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최대 맥스가 50%라는 얘기죠. 대출 비율이. 근데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RTI를 좀 안 받거나 덜 받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한 80%까지도 받을 수 있죠, 대출을.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법인으로 가셔야 돼요.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유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유자를 따져봤을 때 개인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저하고 작가님이 산다라고 하면 이제 5대5로 사는 거잖아요. 또는 뭐 7대3으로 사거나 아니면 9대1로 사거나 이렇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집어넣는 에코티, 투입 금액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는데 대출이 뭐 좀 많이 나왔다 치고 뭐 80억 나왔다. 그럼 80% 나왔잖아요. 그러면 20억은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반반 산다. 라고 하면 10억씩 넣어야죠. 그러면 10억이 소득이 증명이 돼야지만 들어가겠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억짜리 사는데 80억 대출을 받았다. 그럼 20억 넣어야 되는데 그 법인에 20억이 있으면은 넣겠죠. 근데 이 주주 구성을 제 가족들로 해야 되는데 이 가족 뭐 저희들이 뭐 소득 증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제 뭐 5억을 했다. 그러면은 저 와이프 자식이 다 3명이다. 총 5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이 자본금 5억을 20%씩 부담한다. 라고 하면 한 사람당 1억씩만 넣으면 되죠. 네네. 그러면 뭐 자녀분들이 10억은 소득 증명 못해도 1억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1억만큼 소득 증명이 되니까 그만큼 1억이 집어넣는 거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는 거죠. 현금 출자를. 그러면은 아버지도 1억, 어머니도 1억, 첫째, 둘째, 셋째 다 1억씩 넘으면 자본금이 다 5억이 되면서 이 주주 구성이 각각 20%씩 되겠죠. 그러면 이 5억 가지고 80억 대출을 받아도 100억짜리 못 사죠. 15억이 부족하죠. 그 15억을 돈이 많은 아버지가 이 법인한테 빌려주죠. 차입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은행에서 이 80억 대출을 받고 아버지, 어쨌든 개인이죠. 개인한테
15억의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 5억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산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 법인은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재무 상태는 개판이죠. 완전 깡통이고 개판이죠. 이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웃긴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은 그 100억짜리 산 건물이 뭐 120억, 130억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한 150억에 팔았다. 그럼 150억 돈을 받아서 80억 이자 갚죠. 은행 이자. 그 다음에 개인한테 빌렸던 15억 갚죠. 그 다음에 그 50억 양도차익 생겼으니까 20% 10억을 법인세 내죠. 그래도 45억은 남아요. 뭐 이런저런 어떤 경비 뭐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40억은 남겠죠. 그러면 그 40억에 40억의 잉여 자본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배당을 한다 치면은 주주들한테 20%씩 배당하겠죠. 근데 대부분 배당을 안 하죠. 왜냐면 배당하면은 배당 소득세 내야 되니까,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근데 다 가족이니까, 야, 우리 배당 안 할 거야. 이 돈 가지고 또 사자, 건물. 그리고 요 돈 가지고 건물 사죠. 근데 처음에 건물 살 때는 5억 가지고 사니까, 예, 15억도 차입을 해야 되고, 80억도 빌려야 되는데, 지금은 40억까지 사죠. 그러면은, 뭐 똑같은 100억짜리 사더라도 80억 대출 받으면서 20억 투자하니까 하나, 20억 남았죠. 또 사죠. 100억짜리를. 그럼 갑자기 건물 2개가 돼버리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에코티가 10억, 10억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개인 투자고, 법인은 이런 식으로 출자를 하다 보니까 부풀릴 수 있는. 예, 좀 적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인 투자가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본인 자금을 적게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증여의 어떤 사전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지금 자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꼬마 빌딩을 사고 싶지만. 그쵸.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꼬마 빌딩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책에서는 뭐 골목 상권. 그렇죠. 얘기를 하시죠. 더 안쪽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건 지금 어차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대로변 가격이 먼저 오르고요. 그럼 대로변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뭐 건물이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이 되거나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로변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된 건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임차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있을 거고 그 회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분들이 볼일만 보고 또는 출퇴근하면서 집에만 가면 왔다 갔다 하면 끝이지만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차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뒤에 골목 상권이 생겨요. 그 순서가 이거죠. 대로변이 변화가 되면은 뒤에 뒷부분에 골목 상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저 대로가 지금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해에 뒤쪽에 골목 상권이 생기니까 미리 알고 선점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골목 상권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골목 상권이 생겼으면은 거기에 가게가 많이 들어오고 막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좀 북적 해요. 거기 또 맛집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맛집에 또 누가 찾아오잖아요. 맛집에 가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맛집에서 그 음식을 먹고 또 집에 가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로변 때문에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 외에 이 뒤에 먹자 상권에 있는 가게들 때문에 또 방문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면에서 그 다음 이면으로 또 확장이 되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골목 상권이죠. 그 골목을 계속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골목 상권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음 이면에 뭔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이 골목에 또 뭔가 만들어지겠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에 미리 사놓고 한 몇 개월 기다리면은 아 여기 임차하실 분이 있으니까 뭐 지금 있는 임차인만 내보내 주시면은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월세 얼마 정도의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임차인 내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죠 라고 해서 그 임차인을 받으면 또 되죠. 그럼 계속 또 가격이 오르고 또 확장이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돈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주요 지역 안쪽에 있는 이면을 매입하시면 되고요. 또는 요즘에 많이 또 투자 트렌드가 공동 투자를 또 많이 하시죠. 아, 요즘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많아요. 예, 많아요. 저보고도 같이 공동 투자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거죠. 나는 건물 처음 투자하니까 잘 모르니까 네가 그래도 17년간 빌딩 중개를 하면서 건물도 한두 개 뭐. 난 대신 돈이 있어. 그렇죠. 너는 너의 노하우와 지식을 투자해. 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도 그냥 한 푼도 투자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해. 그 내가 한 90% 넣을 테니까 넌 10%만 투자해. 그리고 네가 알아 다 운영해.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수익만 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9명이 공투하신 것도 중개해봤고요. 8명도 공투하는 것도 중개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다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똑같이 법인을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개인하고 법인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가족법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으로 다 주저 구성이 된 어떤 법인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공투 말씀드리는 분들은 그냥 남남인데 뭐 재테크 학원에서 만난 분들 또는 뭐 대학교 동창인 분들.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계약 다 작성하고 딱딱딱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2명, 3명이 공투한다는 경우는 흔하고요. 그렇죠. 제가 9명이 공투하는 것까지 중계를 해봤어요. 공투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엑시트를 딱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얼마에 매입을 하고 얼마까지 공사비에 들여서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거죠. 매입 같은 경우는 이 매도자하고의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매도자가 난 100억 팔겠다. 그럼 우리는 100억 사겠다. 그럼 100억 사는데 대출 얼마 받으니까 우리 에코티가 얼마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딱딱딱 돈이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견이 없어요. 딱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들은 이견이 많이 생기죠.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A 업체한테 맡기냐, B 업체한테 맡기냐, C 업체한테 맡기냐. A는 단가가 얼마고 B는 얼마다. 나는 여기 외벽을 유리로 하는 것보다는 뭐 대리석 하고 싶다. 뭐 안에 화장실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뭐 시공에 관련된 것들은 이 5명이 공투했다. 5명 중에 A의 의견대로 간다. 아니면은 시공은 뭐 1번, 2번 중에 간다. 아니면은 뭐 금액을 따진다 치면은 뭐 10억에서 12억 사이에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넣으시면서 정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나마 덜 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 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매도하실 때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판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난 안 판다. 난 나중에 팔겠다. 막. 그렇죠. 엄청 그렇죠. 싸운다. 그건 나는 야, 더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갖고 있자. 야, 나는 지금 돈이 급해. 아니면 그러니까 넌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난 이 돈 다시 회수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합쳐가지고 나 혼자 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판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팔겠다는 사람은 그 금액에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판다는 사람은 그 금액에 그 사람 지분을 사야죠. 그럼 이 사람은 팔고 나가는 거고 나는 안 파는 거고. 그럼 문제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이 사람 지분을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분도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약서 작성해 놓으시면은 그게 계약서 작성해도 싸울 거예요. 안 싸울 수 없죠. 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싸우고 이혼하는 판에 그죠? 안 싸울 수 없는데 최대한 싸우는 거리를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줄여 놓는 방법은 계약서에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저한테 공투하자고 제안하신 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자기는 돈만 투자할 테니 모든 결정은 오 대표가 해라.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겠다. 나중에 팔 때도 네가 팔아야 된다는 금액에 팔 거고 네가 이제 뭐 공사하자. 이 업체가 공사. 그럼 제 입장에서 엄청 좋죠. 좋죠. 예. 그럼 얼마 있으신데요? 뭐 20억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0억. 예.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이제 한 몇 억만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다 네가 하고 싶은 데 해라. 대신에 너도 돈을 좀 넣어라. 그러니까 네 돈이 들어가는데 네가 뻘짓거리 하겠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도 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반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10% 20%만 넣어도 괜찮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좀 놓친 것도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꼬마 빌딩 지금 딱 영상 보고 관심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만큼 우리가 좀 주의합시다. 너무 꼬마 빌딩 갖고 싶어도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갑시다. 뭐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만 전달 좀 해주신다면. 주변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예, 주변에 뭐 저 같은 전문가다라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는 지인분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같고 들어보시기를 제가 뭐 공고 드리고 얘기 드리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러고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중심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저도 그런 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워요. 제 말 한마디에 이분이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봐. 근데 어쨌든 휘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잘 모르고 또는 자기가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즉 꼬마 빌딩을 사고 싶으신 분은 덜컥 들어와서 그냥 막 얘기만 듣고 덜컥 사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안 사셔도 될 때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약간 깨 홍보해도 됩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쓴 발품파라 꼬마 빌딩도 한번 읽어보시고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예요. 그러면은 뭐 책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도 한 며칠 걸리실 것 같고 책을 안 보시는 분도 한 몇 주 걸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책의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아 이런 원칙으로 이런 원리로 건물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건물을 검토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또는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재테크 또는 빌딩 강의를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비용은 좀 들지만 그런 비용을 들여서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냥 잘 모르는 분들 얘기를 아 이렇다더라. 그런 거 좀. 네, 카드라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자기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또 이런 재테크 유튜브도 보시면서 계속 지식을 쌓아가시면서 이 시장의 변화에 계속 쫓아가셔야죠. 지식을 쌓고 가격을 오픈한 앱들이 많잖아요.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런 어떤 매매사를 오픈하는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앱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지역에 최근에 얼마에 어떤 건물이 팔렸구나 라고 하면은 또 그 건물을 보러 직접 가셔야죠. 가셔서 와 얘가 무슨 100억에 팔렸어? 평당 2억이야?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기도 하시고 아 얘는 90억에 팔렸어? 평당 1억 7천이야? 아 얘는 좀 싸게 팔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잣대를 만드셔야죠. 그래서 얘는 비싸게 팔렸구나, 얘는 싸게 팔렸구나. 비싸게 팔린 거는 왜 비싸게 팔렸구나 라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싸게 팔린 거는 왜 싸게 팔렸구나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걸 모르시면은 친하게 지내는 중개인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죠. 이게 뭐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판단이 딱 서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것들만 얘기 드리면은 분명히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에 꼬마 빌딩 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졌을 때 사실 그렇죠? 또 공부를 해야지. 맞습니다. 언젠가 꼬마 빌딩 주가 이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고 싶을 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또 늦어요. 늦어요. 또 늦어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 이제 건물주가 되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오동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